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안 그래도 방송 전에 그 얘기 했는데 다른 방송사 제가 있을 때 그쪽에 잠깐 찾아오셨었고 네. 원래 방송 근데 출연 많이 안 하시죠? 네, 많이는 하지 않는데 네. 조금 어려운 자리에 항상 메인에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영광입니다. 또. 최보원 연구원이 가는 자리마다 제가 좀 앉아있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신기하게도 오늘도 좀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제가 거기에 또 앉아있네요. 자, 오늘은 저희가 하반기 시장 전망을 좀 내려볼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은 하반기를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해서 네. 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좀 어떤 시장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상당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지금보다도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오, 이유를 하나씩. 이유를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뭐 2020년, 2021년처럼 기준금리가 0% 그리고 완전히 봉쇄가 되면서 디지털화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아닌 만큼 네.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은 약화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2022년에 흔들렸던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기 지수로 볼 때 S&P 500이 연말에 어디쯤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연간 밴드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3,800에서 4,600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승 여력 차원에서는 조금은 공격적인 게 아닌가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좀 많이 나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이익 부담을 늘려왔던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도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계속해서 빠지기보다는 조금은 상승 동력은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그건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상단과 하단이 너무 벌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어떠세요? 상단과 하단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선, 2500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중국이라든지 한국보다는 훨씬 밴드는 적게 두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미국 이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4000이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400포인트면 너무 이제 크지 않냐라고 네네.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2400에서 2600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서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승 여력은 한 12% 정도, 하락은 약 한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없을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디 기준으로 12%예요? S&P 500 지수. 아니, 연초 기준으로 아니면 지금 기준으로? 저번 주 지수 기준으로. 아, 지난주 네. 지수 기준으로 위로는 12%, 아래로는 7%. 7%.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그러네요. 크진 않죠. 그러네. 올해 한 9% 올라왔죠. 맞습니다. 올해 7%, 9% 오르고 8%, 아, 네. 7% 오르고 만약에 남은 하반기 동안 12% 오르면 그거는 상단이기 때문에 네. 조금 한 번은 이제 치고 오더라도 그 정도는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뭐 4% 오르고 말지는 않을 만한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 그렇게 이익이 말씀드립니다. 기업 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보시는 근거는 어떤 데 있을까요? 뭐 우선 수치적으로도 네.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70% 이상이 예상보다도 양호한 매출 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도 그렇고 EPS도 전년 동기 대비 빠질 것으로 예상은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다가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게 보여졌다라는 게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3분기 그리고 4분기입니다. 네. 3분기, 4분기에는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고 2024년 1분기와 같은 경우에는 증가폭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게 12개월 포워드 EPS로 보신다라고 네. 하면은 그게 조금 더 상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이 멀티플과 같은 경우가 부담이 조금은 희석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연말 PER은 어느 정도 몇 배 정도 보시는 거예요? 연말 PR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준으로는 19.2배 정도를 19.2배.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좀 높아지고 변동성 높은 국면은 보고 있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연중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2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3년물 국채 금리와 같은 경우에도 3% 이제 초중반 정도까지는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반영을 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3% 중반대 그리고 18.9배 그리고 19.0배 정도를 반영을 한다라고 해도 이것 같은 경우에는 4,400포인트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배, 19배 정도 쳐도 4,400. 그럼 보통 EPS를 한 230 정도 보시는 건가 보네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높이가 상당히 좀 낮게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0% 전후로 해서 해당 기업들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올라갈 여력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3분기, 4분기 이익 전망치가 크게 상향이 되기보다는 12개월 포워드 EPS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쵸, 2분기, 내년 3분기 거까지 보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네. 하반기로 갈수록 그 다음에 거를 끌어오는 이러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과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지금 측면하고는 다른 것을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왜요? 말투가 옛날 기상예보 보는 느낌이네요. 아니요. 말투가 좀 특이할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먹고 살고 아니, 있으면 평소에 그 직장 생활 하실 때도 이러세요? 아니면 이거 어디 그 발표하실 때만 이런 말투 쓰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어떠세요? 네, 평소에도 이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이상하진 않아요. 이상하진 않고 워낙 이제 브리핑 딱 하시는 그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높고 약간 이제 말을 조금 편하게 하면은 이게 안 그래도 복잡한 내용인데 조금 신빙성이 덜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그렇게 노력은 연습하셨네요. 하기는 연습이랄까 노력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근데 하반기 우리가 좀 리스크로 미리 네. 생각해두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리 인상이 다시 있을 것이냐 이 부분하고 그럼 달러 가치가 그 안 떨어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에서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렇게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다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등락이 반복이 되는 구간이 이어진다. 상승 여력은 있지만 조금 흔들릴 거다. 이렇게 조금 혼란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초반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리스크 요인들 한번 짚어보자면 네. 우선 첫 번째로 방금 기준금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6월에도 그렇고 7월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인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0%에서 드디어 이만큼 올려놨는데 여기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한 번에 그렇게 할 리는 사실은 뭐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보실 때 그게 증시를 흔드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동결 이후에 연말 연초로 갈수록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인 건 사실이다. 이렇게는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당장 5월 그러니까 6월 7월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이후에는 동결 내지는 인하로 갈 것을 투자자들도 기대를 할 거니 우리는 조금만 멀리 보면 오히려 시장에 상방이 더 있는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6월과 7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을 저희 이제 증권 리서치 센터 안에서도 매크로 팀 쪽에서도 그렇게 높게는 보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정말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아직 은행 대출과 관련을 해서도 네. 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7, 8월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은행 대출 규제와 관련을 해서도 이익 전망치가 조금 하향이 될 수가 있는 환경이에요. 2분기 이익 전망치가.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은 더 올라가면 인하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인상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 때문일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용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냐? 그렇다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빠지는 것도 맞거니와 그 국채 금리 자체도 사실은 높은 거는 사실이고 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요 측면을 좀 주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수요보다도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출 공급이 사실은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사실은 이제 자금 흐름이 이제 조금은 약한 이러한 기업들은 조금 더 이제
투자 측면에서도 조심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유동성 측면에서도 위축이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열어두셔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러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별화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셔야 되겠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앞에서 또 이제 많은 기업들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3월에도 그렇고 4월에도 그렇고 덜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중소형 성장주들, 중소형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의 대출이 이제 막히게 그렇죠. 되면은 현금을 유동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건데 그것에 반해서 큰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그쵸. 만큼 그런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조금 더 이 6월, 7월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별화가 제가 그 높아질 수 부분이 있는 환경. 논리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다른 네. 분들도 비슷하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 누구냐? 현금 많은 기업. 그럼 현금 많은 기업 누구냐? 빅테크. 야, 빅테크 올라가는 거 봐. 이 논리가 이해는 되는데 엄청 쏠렸단 말이에요.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많이 쏠렸는데도 그럼 하반기까지도 이런 빅테크만의 독주 현상은 계속 이어지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따지셔도 되는데 예. 그 방금 말씀 주신 논리는 뭐 많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라고 네네. 보고 있고요. 현금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다르신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오른 이유로는 다양한 게 있겠지만은 지난해에 조정이 컸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제 반등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걸 우선 무시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탑라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매출이 지난해보다는 아무래도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쵸.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비용 부담도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더해서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중소형 테크가 아니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차라리 큰 기업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게 좀 반영이 되고 있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어떨까요? 저거 그 부채 한도 협상은 별 무리 없이 끝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무리를 끝에 끝까지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양당의 정책도 상당히 다르거니와 이제 뭐 협상은 되겠지만은 그 직전까지도 어떻게든 우리가 이런 거 하면은 다음에는 통과 안 해줄 수가 있다. 표결 지금 당장 해주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는 끝에 끝까지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지금은 부채 한도가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은 표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초점이 맞춰져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부채 한도의 표결이 완료가 되더라도 거기에서도 정책 수혜 업체들은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등락이 반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등락이요? 왜요?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네. 2024년에는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이슈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2024년에 흔들리는 게 아니냐? 왜 2023년 하반기 때 그러느냐라고 네. 하면은 2023년 하반기는 지금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과 이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연령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당의 경선 후보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죠. 네. 즉 양당이 좁히기가 힘든 정책들이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언급이 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정책 수혜업체들 오르기보다는 조금 올랐다가 다른 쪽 지지율이 커지면 조금 빠지거나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손 못 대는 게 아니냐 그게 네. 아니라 그거는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 양호하고 매출 계속 늘어나는 업체들은 확실히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업체들이다. 이렇게 저희는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산업들의 어떤 공약을 내놓을 것 같으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나요? 아니요. 나왔어요? 그 뭐 정책이 나왔나요라기고 정책은 안 하기보다는 나왔겠지만 좀 기대하고 있는 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후보들도 그렇고 뭐 후보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양당에서도 뭐 매일같이 정책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보안, 방산과 같은 인프라 업체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업체들 그리고 세 번째는 친환경 크게는 이 세 가지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안하고 방사는 이해가 되는데 헬스케어는 뭐예요? 헬스케어는 사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약간 인하한다고? 이 헬스케어 쪽이 한국에서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로만 생각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미국은 헬스케어 업체들도 크게 한 5개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있지만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들도 있고 장비 업체들도 서비스? 있고 아. 네 그런 업체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도 조금 더 이제 제약 바이오와 함께 영향을 크게 받는 게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들입니다. 그쵸. 그런 업체들이 연초에 워낙 이제 실적도 너무나도 양호했고 네. 지난해처럼 이제 코로나 이슈도 덜한데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네. 하면은 정부가 지출을 안 하면 이제 그쵸. 보험 가입자가 확 줄어드는 게 아니냐. 네네. 그러면 돈을 못 받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반영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공약을 내세울 때는 우리가 많이 해줄게 뭡니까 그 이제 그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원 많이 해줄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헬스케어 서비스 업종들은 더 맞습니다.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좋아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3월 말 4월 초에 조금 재밌는 얘기인가? 조금 더 이제 네네. 하자면 말씀해 주세요. 3월 말 4월 초. 3월 말 4월 초에 해당 기업들이 다른 업체들이 조정을 받아도 오르는 게 보여졌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 보험률이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되겠는가 이게 2월부터 4월까지 계속 논의가 됩니다. 네네. 기존에는 정말 낮을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기존에 생각했던 2% 초반이 아니라 중후반 때까지도 계속해서 수정안들이 발표가 될 때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졌던 거죠. 보험료율. 맞습니다. 그게 높아진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환경 쪽은 친환경 너무 커서. 맞습니다. 친환경은 상당히 큰데 거기에서 세부 정책들이 내부적으로도 양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정책 관련 업종으로 세 개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가 간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은 하반기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헤게모니 어떤 그 국가 간의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 싸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이 내부적으로 계속 다투다 보니까 유럽이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네. 우리 쪽 이제 기업들한테 조금 더 수혜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근데 조용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친근하게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는 오히려 조용히 이제 일본 기업들한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기업들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출 구조를 따져보았을 때 어느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은가 그리고 어떤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은가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도 있는 환경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거기에서도 크게 줄어들지 왜냐하면 IRA와 같은 경우에는 그쵸.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줄였죠.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친환경 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세부적인 정책들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조금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견조했지만 더 크게 빠졌던 미국 내부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모듈 만드는 기업 여기 나와서 다른 분이 소개해 주셨었거든요. 이거 봐라 훌륭하십니다. 미국에서 모듈 만들면 이거는 뭐 좋은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미국에 공장 갖고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생산 기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되는 게 네. 이 FDI라고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직접 아, 투자 네네. 쪽이 있으세요. 그것도 규모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환경이고 여기에서 대선이 진행이 되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생산 기지가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면 하나를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근데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더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겠느냐, 뭐 수입을 해오는 게 더 줄일 수 있겠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불확실성에서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크신 거죠. 사실 아직도 친환경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죠. 중소형 업체들은 왜냐하면 네. 친환경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긴 이렇게 퉁쳐서 맞습니다. 말할 수는 없겠. 테슬라도 친환경 기업이긴 그러네. 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좀 잘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친환경으로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었던 작은 업체들. 네네. 네. 제가 좀 실수했네요. 그래요. 아닙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크게 말하긴 좀 그래요. 자, 좋습니다. 중국은 근데 오늘도 지표 안 좋게 나왔고, 중국이 도대체 언제쯤 이 세계 경제의 윤활유가 좀 되어줄 거냐 이 부분 어때요?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진국 전략 담당 쪽이다 보니까는 네. 조금 다른 분이 담당을 하시긴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좀 같이 썼거든요. 네. 썼는데 거기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2분기까지는 조금 위축이 될 수가 있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조금은 또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표들도 중요하고 지금 흐름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좀 보고 있는 게 저희는 뭐 매크로 환경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그러면 돈을 언제쯤 벌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서 조금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해에는 봉쇄와 완화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100을 벌었다가 10을 벌었다가 이제 최근에 30, 50 버는 기업들을 무시를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표는 상당히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은 방향성 자체는 지난해처럼 계속해서 위축이 되기보다는 조금은 좀 회복이 되는 가능성에도 무기를 줄 수 있다라고 뭐 저도 그렇고 중국 쪽도 조금 그렇게 보고 그래서 한 있습니다. 하반기쯤에는 하반기 후반 정도는 좀 하반기 볼 수 있지 후반쯤에는 않을까.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국 기업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방송을 좀 대부분 보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선호하고 있는 쪽 있으세요? 업종별로? 업종별로요? 네. 업종별로는 업종별이랄까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는 크게 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이 상반기에도 빠르게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IT 성장주들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그런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실적 양원 업체들은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정책 수혜 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이 표가 있네요. 표를 한번 보면서 얘기 표가 나눠 볼까요? 네. 지금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별 대표 기업의 표를 좀 준비해 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네. 아니, 못 읽어오셨는지 모르셨어요? 몇 개를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 표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거 말고 그 표 5번째 표요. 직접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넘겨도 네. 될까요? 직접 넘겨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다 왔습니다. 네, 여기 이거를 있네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설명해 주시죠. 동그라미. 하나씩. 네, 동그라미로 나와 있군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본다라고 했는데 IT 성장주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혜주들 중에서도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보유한 업체들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재 업체들인데요. 소비재 업체들 중에서도 너무 재미없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요. 저렇게 실적이 탄탄한 업체들이 주가가 이번에 중국이 더디게 회복을 한다라는 이유로 뭐 거의 최근 한 달간 뭐 적게는 5% 많게는 10%씩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진입을 하시기에 정말로 부담이 덜한 기업들이시죠. 왜냐하면 저런 기업들을 그 중에서도 저 두 개를 좀 뽑아둔 이유는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달러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고공행진을 하기보다는 달러 가치는 연말로 갈수록 조금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말씀을 그렇죠.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있는 밑에 두 개 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P&G는 뭐 청소할 때는 뭐 당연히 들어가겠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하지만 해당 업체들 안에서는 SK2와 같이 프리미엄 화장품들을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헛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실 때는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미국의 매출 비중뿐만이 아니고 해외 쪽의 매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네. 해외 국가들 조금 더 경제 활동 정상화가 되면은 그런 안정적인 이런 측면이 아니고 조금은 이제 P가 올라간 상태에서 Q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즉 판매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인 만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너무나도 크게 배웠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줄어든다. 근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 기업들, 특히 해외 매출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익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비재 방어주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고 정책 수혜주도 알겠어요. 보안, 그다음에 헬스케어, 방산, 로키드 마틴, 팔로알토, 유나이티드 헬스 선택해 주셨으니까. 근데
IT 성장주 중에서 저 약간 놀라운 게 볼까요? 어도비랑 시스코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도비는 완전히 챗 GPT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으로도 사실은 분류가 되기도 하고 네.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안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IT 기업들 중에 IT 기업도 사실은 이제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들 네. 그리고 하드웨어 쪽 그리고 제조업체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서비스 업체들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딘 게 이 제조업체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 시스코 업체들이거든요. 통신 장비 업체들은 상당히 좀 더디게 회복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안 쪽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을 해서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에도 사실은 저 안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오르진 않는 듯이 보여지지만 지금 상대적으로도 여기 주가에서도 보시면 진입 부담이 낮으시죠. 그런 상황에서도 좀 나쁘게 보실 조금은 주목을 하실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스코와 어도비 맞아요. 물어보고 나니까 생각나네요. 그 어도비도 이 앱이 엔비디아에 들어갔죠. 맞습니다. 엔비디아 내에서 앱으로 사용할 수 있죠. 엔비디아 내에서. 엔비디아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어도비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도 이제 탄탄한 그렇죠. 이 구독 수요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것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환경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플랫폼 기업들 서비스 업체들은 방금 저희가 제일 초반에 말씀을 대화를 나누었던 네. 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제 발목을 잡아왔던 요인들이 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저는 자판기인 줄 알았어요. 자판기요? 너 물어보면 나오고 너무 빨리 나오고. 자, 재밌는 이야기 잘 들어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이 하반기에 어떤 모양새를 펼치게 될까. 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좀 상승 여력은 한 12% 높게 봤을 때 거의 12%까지 있지만 중간에 흔들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이걸 좀 어떤 식으로 투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리스트에 뒀다가 이게 좀 시장이 출렁거리네 그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 주신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IT 기업들이라든지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 보유 측면에서는 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채권만 여쭤볼게요. 채권 어때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주식 입장이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을 하기는 힘든데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반기 미국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여자 최파고네. 챗하고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반응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원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